우리말에 도무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도무지 속셈을 모르겠다. 도무지 예의라고는 없는 사람이다. 등과 같이 주로 부정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사용되는 부사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도무지라는 단어의 옛말은 도모지로 18세기 문헌에서부터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단어가 변형되어 오늘날의 부사 도무지가 되었습니다. 도무지라는 단어의 한자를 보면 칠할도, 모양모, 종이지로, 종이로 칠하는 모양 정도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이 도무지는 부사가 아니라 고문 또는 사적 제재를 나타내는 명사였습니다. 얼굴에 순차적으로 젖은 종이를 붙여가며 질식사하게 만드는 사용의 방법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조선시대의 사용 방법은 참형, 교형, 그리고 사약밖에 없었습니다. 인용한 그림에서는 관리가 도무지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 도무지에 의한 사형은 간혹 가족에게 과오가 있거나 분쟁, 불화가 생기면 비밀리에 처벌하는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림에서는 사형이 아니라 고문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람은 보통 산소가 전혀 공급되지 않으면 2에서 4분 사이에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도무지 방법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 산소가 완전히 차단되지 않기 때문에 이보다는 더 긴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이처럼 산소는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호흡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생명의 산소라고 할 수 있지요. 이 산소가 절대적인 이유는 호흡 때문입니다. 우리가 호흡에서 필요로 하는 산소는 O2의 분자 형태인데요.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폐호흡과 세포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산소를 들이마시면 그 산소는 허파과리에서 혈액의 적혈구가 달고 온 이산화탄소와 자리를 바꾸게 됩니다. 즉 들숨 쉬에는 산소가 적혈구에 결합하고 날숨 쉬에는 이산화탄소가 해리되어 후 하고 내쉴 때 나오게 됩니다. 이 산소는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에게 배달되어 세포호흡에 사용되고 난 후 이산화탄소로 배출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이렇게 절대적인 산소로 인해서 과거에 지구에 존재했던 대부분의 생명체들이 죽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산소는 생명의 산소가 아니라 죽음의 산소였던 것이지요. 이러한 사건이 단지 과거의 일일 뿐이라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는 현재도 미생물을 대상으로 우리 세포를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죽음의 산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산소를 기준으로 생명체를 분류해보면 호기성, 통성, 혐기성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호기성에는 식물, 동물, 일부 세균, 그리고 곰팡이 등이 있는데요. 산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룹입니다. 통성, 혐기성은 산소가 있으면 산소를 이용하고 산소가 없으면 발효를 하는 그룹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장균도 통성, 혐기성입니다. 한편 혐기성은 산소에 노출되면 바로 죽어버리는 생명체들로 일부 세균이 여기에 속합니다. 혐기성 생명체의 대표적인 예로 메탄 생성 미생물, 그리고 통조림 캔으로 인한 식중독을 일으키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이 있습니다. 이 통조림은 산소가 완전히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오염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이라는 세균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캔을 따서 대기 중 산소가 유입되면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다 죽어버립니다. 산소가 얘들을 죽여버리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생명의 산소가 생명체를 죽이는 살균제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산소의 살균제 기능이 우리에게는 치명적이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에게도 치명적입니다. 이러한 죽음의 산소는 환경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거나 우리 세포가 스스로 만드는 두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자연계에서 산소가 어떻게 살균제로 변신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산소 원자는 원자번호 8번으로 8개의 양성자와 8개의 중성자를 가지고 있으며 보통은 양성자 숫자에 해당하는 8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에 사용하는 산소는 원자가 아닌 산소 원자 2개가 결합한 분자 O2입니다. 산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두 쌍의 전자를 공유하는 이중결합을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산소 원자 간의 이중결합이 형성되면 원자 내부에서 전자 배치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이를 루이스 전자식으로 도식화하여 단순하게 전자 배치를 표현해 보면 오른쪽 그림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산소는 공유되지 않은 전자쌍을 4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공유 전자쌍으로 인해서 산소 전자 궤도 내의 특정 영역에 전자들이 몰려버리는 일이 발생하지만 대기 중에서는 큰 문제 없이 비교적 안정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요, 세포의 70%는 물입니다. 이 물도 H2O라고 표현하면서 매우 안정되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물이라고 부르는 이 물질에는 H2O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소량이긴 하지만 수소 이온도 있고 염기를 나타내는 하이드록시 이온도 있으며 수소 원자 하나가 더 결합된 하이드로늄 이온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온으로 구성된 물에 비공유 전자쌍을 4개나 가지고 있는 산소 분자가 들어가면 아주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물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온들이 안정되게 유지되고 있는 산소 전자들을 건드리기도 하고 이로 인해서 물 분자의 다양한 이온과 산소가 결합하기도 합니다. 이 분자의 이름은 과산화 수소입니다. 산소 분자에 수소 2개가 결합한 상태로 상처를 소독할 때 사용합니다. 소독이란 미생물을 죽이는 과정이지요. 과산화수소는 워낙 불안정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물과 산소 원자로 전환되는데요. 이 산소 원자가 반응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 탄수화물, DNA, 기타 등등과 반응하게 됩니다. 한편 산소 분자는 비공유 전자쌍을 4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중에서 비공유 전자쌍에 존재하는 일부 전자는 전자 간의 반발력, 즉 음전하끼리 밀어내는 정도가 비교적 강해서 매우 쉽게 에너지 준위가 높은 궤도로 튕겨나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하이스트 아큐파이드 모레큘러 오비탈 HOMO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면 에너지 준위가 낮은 상태에서 비교적 쉽게 전자 하나가 이탈하여 조금 높은 에너지 준위로 전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공간에 또 새로운 전자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영상에서처럼 전자 하나가 더 들어오면 반응성이 엄청 큰 슈퍼옥사이드가 생깁니다. 이 또한 세포를 구성하는 다양한 물질들과 반응하여 세포를 파괴시켜버립니다. 이러한 과산화수소와 슈퍼옥사이드를 포함하여 산소가 물에 녹으면서 생길 수 있는 하이드록시 레디칼, 하이드록시 이온, 트리플렛 옥시젠, 퍼옥사이드 등 반응성이 매우 큰 산소 분자들을 리액티브 옥시젠 스페시스 ROS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기 중에 21%나 존재하는 산소가 생명체가 살고 있는 물이라는 공간에 닿으면 ROS가 생기면서 박테리아와 같은 생명체를 죽여버리는 것이지요. 앞서 언급한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으로 오염된 캔을 딸 때 산소가 유입되면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을 죽이는 것 또한 ROS입니다. 그렇다고 얘들이 다 죽었다고 해서 먹을 수는 없습니다.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이 자라면서 신경마비를 일으키는 독소 보툴리늄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지요. 이 독소는 산소를 만나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산소는 물속에서 ROS로 변신하여 혐기성 생명체를 다 사멸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46억 년의 지구 역사에 있어서
산소가 만들어짐으로써 생명체가 순식간에 다 죽고 지구에 존재하는 금속들이 산소와 결합하여 산화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Great Oxidation Event라고 하는데요. 지구를 채우고 있던 생명체가 순식간에 사라졌기 때문에 옥시젠 카타스트로피, 옥시젠 크라이시스라고도 합니다. 산소에 의한 참사, 대붕괴라는 의미입니다. 이때의 산소는 정말로 생명체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명의 산소가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는 죽음의 산소였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구의 나이가 약 46억 년인데요. 지구의 태초의 생명체가 출현한 38억 년에서 40억 년 전 당시의 대기 성분은 현재와는 아주 다른 상태였습니다. 화산과 소행성에서 유입된 수증기나 이산화탄소, 황화수소 등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의 대기에 산소는 없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생명체가 언제 어디서 탄생했을 것이냐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유력한 장소는 해저 열수구입니다. 아주 복잡해 보이는 이 그림은 지구 나이 46억 년의 역사를 간략히 도식화한 그림인데요. 약 40억 년 전에 생명체가 탄생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40억 년 전 생명의 탄생이라는 사실의 근거는 여러 논문으로 제시되었는데요. 그중 2017년 네이처 잡지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캐나다 레브라도에 있는 39.5억 년 된 지층에서 생명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태초의 생명체가 딱딱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화석을 남기기는 어려웠겠지요. 이 지층이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면서 열과 압력에 의해서 여러 번 변성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견된 생명체의 흔적을 바이오제닉 그래피트, 우리말로 표현하면 생체 흑연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때 탄생한 생명체는 혐기성으로 주로 메탄, 수소 등의 화학물질이 가지는 에너지원을 이용하는 생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체들이 마구 지구를 점령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점차 줄어들자 약 32억 년 전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로부터 유기물을 생합성하는 생명체가 탄생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얘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산소를 만드는 광합성과는 다른 종류의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입니다. 일반적으로 광합성이라고 하면 빛 에너지,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포도당과 산소 분자가 생성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32억 년 전에 출현한 광합성 생명체는 산소를 만들지 않는 무산소 생성,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였습니다. 이 생명체는 물 대신에 대기 중에 풍부하게 존재했던 황화수소를 사용했기 때문에 산소 분자가 아닌 유기물과 더불어 황과 물이 부산물로 만들어집니다. 지구 최초의 산소를 생성하지 않는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초록색들이 몰려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산소를 생성하지 않는 무산소 생성 광합성을 하는 그린 설퍼 박테리아입니다. 무산소 생성 광합성에서 물 대신에 황화수소만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체 종류에 따라 황화수소 대신에 수소 분자, 철 이온, 황화철 등 다양한 종류의 분자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 분자들의 공통점은 전자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내용은 기회가 되면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이용하여 산소를 생성하는 광합성은 무산소 생성 광합성에 비해서 늦게 출현했습니다. 그 출발점은 약 23억 년 전입니다. 산소 생성 광합성이 무산소 생성 광합성보다 늦게 일어난 이유는 수소와 결합하는 원자의 에너지 차이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H2O의 산소와 수소 사이의 결합의 세기는 467kJ/몰인 반면에 H2S에서 황과 수소 사이의 결합의 세기는 347kJ/몰입니다. 즉 주변에 풍부하게 존재하며 동시에 상대적으로 쉽게 분자 간의 결합을 끊을 수 있는 황화수소가
물보다 먼저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산소 생성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 중 가장 먼저 출현한 생명체는 시아노박테리아입니다. 오늘날 발견되는 시아노박테리아에는 다양한 종이 있으며 종에 따라 형태도 매우 다양합니다. 시아노박테리아가 23억 년 전부터 살았다는 증거가 여기저기 화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생물의 출현에 의해서 지구상에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산소 분자가 마구마구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산소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물에 녹아 들어가 과산화수소, 슈퍼옥사이드 분자 등의 반응성이 무지 큰 ROS가 되어서 지구를 통째로 뒤덮고 있던 혐기성 생물들을 공격해 생물 대멸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지요. 지금 보는 이 그래프는 지구 대기 내의 시기별 산소 농도 변화 추정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5개의 단계로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대기 중 산소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로 오로지 38억 년 전에서 40억 년 사이에 출현한 혐기성 생명체만 존재하던 시기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약 23억 년 전 산소 생성 광합성이 시작되면서 대기 중에 산소가 조금씩 축적되는 초기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 시아노박테리아의 왕성한 번성으로 대량의 산소 생성 광합성이 일어났지만 생성된 대부분의 산소는 바닷물 속에 녹아들어갔기 때문에 대기 중 산소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닷속에 살던 혐기성 생물들은 그야말로 아닌 밤중에 대재난을 맞이하게 되었던 시기지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일정하게 산소 농도가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다의 산소 농도가 포화된 상태에서 대륙에 존재하는 여러 금속들이 산소와 결합하면서 산화되는 단계입니다. 시아노박테리아의 산소 생성 광합성에 의해서 넘쳐나는 산소를 바다와 대륙이 제거하는 일이 무려 28억 년 동안 지속되었는데요. 이 긴 시간 모두가 산소에 의한 그레이트 옥시데이션 이벤트 기간입니다. 이렇게 산소를 생성하는 광합성 생명체에 의해 지구 전체가 산화되었습니다. 이 산화가 끝난 후에야 비로소 대기 중 산소 농도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지요. 이 긴 그레이트 옥시데이션 이벤트 시기에 산소가 가지는 세포를 죽이는 살균 능력을 견디지 못한 혐기성 생물들은 정말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산소가 없는 무산소 환경 속에서 숨어서 지내거나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기능을 장착해야만 했습니다. 즉 죽음의 산소 ROS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기능이 필요했습니다. 이 그레이트 옥시데이션 이벤트 시기를 거치면서 살아남은 생명체들이 가지게 된 주요 보호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슈퍼옥사이드를 제거하는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즈, 과산화수소를 제거하는 카탈레이즈, 그 이외에도 글루타치온 포옥시데이즈 등 다양한 종류의 ROS 제거 효소인 항산화 효소를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등의 항산화제를 만들어 ROS를 제거하는 것이었지요. ROS를 제거하는 효소와 항산화제, 이 두 가지 기능은 지금도 산소를 이용하는 모든 호기성 생명체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이와 같은 기능이 없었다면 호기성 생명체도 혐기성 생명체처럼 순식간에 ROS에 의해서 파괴될 것입니다. 특히나 호기성 생명체는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ROS와 더불어서 산소를 이용함으로써 세포 내부에서 ROS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더 쉽게 이런 위험성에 노출될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호기성 생명체가 산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ROS가 생성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호기성 생명체의 세포는 외부에서 유입된 유기물을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전환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산소가 필요하며 생명체가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 ATP를 만듭니다.
이 과정은 빛과 열을 내는 연소와 거의 동일합니다. 유일한 차이는 에너지 형태일 뿐입니다. 여기 산소를 이용하는 동물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에는 특별한 기관들이 있는데요. 그중 미토콘드리아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생명체의 ATP, 에너지를 만드는 기관이지요. 미토콘드리아 막에는 미토콘드리아 막의 내부와 외부의 전이차를 만드는 일련의 단백질과 ATP 합성 효소가 몰려 있습니다. 이들 단백질의 집합을 전자전달계라고 합니다. 전자전달계란 이름 그대로 전자를 전달한다는 의미이지요. 전자를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 미토콘드리아 막을 경계로 내부와 외부에 전이차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전이차를 이용해 ATP 합성 효소가 생명체의 근본 에너지인 ATP를 합성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과정에서 전자 전달계를 돌고 다시 돌아오는 전자가 생깁니다. 이 전자는 미토콘드리아 내부에서 수소 이온과 만나 물을 형성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용되는 것이 바로 산소, O2입니다. 즉 폐호흡을 통해서 각각의 세포에 전달된 산소가 바로 이 전자 전달계를 돌고 나오는 전자를 받아 물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무산소 상태에서 불과 2분에서 4분 사이에 사망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바로 이 전자 전달계가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산소가 전자를 받아 물이 되는 과정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슈퍼옥사이드, 과산화수소, 하이드록시 레디칼 등의 순차적인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물이 됩니다. 즉, 각 단계마다 생성되는 그 모든 형태의 산소는 반응성이 매우 큰 ROS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체를 이루는 10조가 넘는 모든 세포는 각각 최소 100개 이상의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들이 쉬지 않고 에너지 ATP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쉬지 않고 ROS들이 생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위험한 중간 생성물들이 쌓이지 않고 바로바로 다음 과정으로 연결되어야지만 ROS 축적에 의한 세포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일부 ROS가 축적된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ROS 제거 효소와 황산화제가 이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늘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즉 내부적으로 ROS 생성 속도가 제거 속도보다 빨라서 일어나는 불균형의 상태, 옥시다티브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에 발표된 이 리뷰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보고된 옥시다티브 스트레스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정리해 놓았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ROS가 노화 관련된 질병, 예를 들면 알츠하이머나 암 발병에 크게 관여한다는 것입니다. 산소가 비록 우리에게 절대적인 분자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생기는 위험한 물질들 ROS에 의한 세포 파괴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우리는 산소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에 산소가 존재하는 한 생명체의 산소 이용과 죽음의 산소 ROS의 생성이라는 위험한 동거는 지속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불량엄마 과학수다 죽음의 산소이었습니다.